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5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리아드의 3권 성벽 위에서 관전이라고 하는 제목, 내용은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1대1 결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어봤으면 좀 수업 듣는 게 좀 편할 것이고,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전체적인 이 20페이지 분량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를 잘 보고 흐름을 빨리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몇 단락으로 나눠봤는데 스토리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위에서의 관전이라고 하는 101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해당하는 3권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트로이 전쟁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아가멤논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군인들을 독려해서 전쟁 출정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출정되는 수많은 그리스 지역에서 나왔던 병력들의 면면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처럼 함선에 타 있는, 즉 배 탄 병력들의 목록이 됩니다. 함선 목록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3과에서는 이제 트로이 성문 앞에 들어가서 전면전 하기 전에 이제 양 진영의 대표적인 지휘관이라고 할 트로이 측의 그 왕자,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사람 파리스와, 그러고 난 다음 자기 부인을 뺏겨버린 메넬라우스가 1대1로 이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결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461행에 해당되고 페이지는 20페이지 정도.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걸 얘기를 하면은 1행에서 120행까지는 이 앞부분에 얘기가 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재공격을 감행하는 그리스 연합군, 너무 불공평하게 그 반대편에 싸워야 되는 그 반대 진영은 트로이인데, 트로이는 그냥 트로이 도시 하나에 불과한데 이거보다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은 병력을 갖고 온 연합군 대 트로이의 대결인데, 양측은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씩 나와서 1대1로 대결해서 승부를 가르자고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바로 이 발단이 된, 납치됐다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 발로 갔다고도 하게 하는 이 메넬라우스의 원래 부인이었던 헬레네를 데리고 가는 것, 그리고 또 배상금을 받는 것,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이렇게 해서 끝내자 하는데 합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21행부터 보면은 곧바로 이제 메넬라우스하고 파리스가 1대1 대표가 되어서 나오고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파리스가 메넬라우스를 보고 그냥 겁을 집어먹죠. 메넬라우스는 일단 신체적으로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겁이 날만도 한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파리스의 형이었던 헥토르가 엄격하게 질책을 하죠. 어떻게 도망가냐고 하면서 1대1로 대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는 또 그러면 우리끼리 확실히 합의한 걸 갖다가 약속으로서 결의를 하자고 해서, 그 트로이의 가장 대표는 왕인데 이 사람이 프리아모스죠. 이 사람 데리러 가는 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한 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121행부터 145행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는 헬레네한테 초점이 두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헬레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신화적인 요소가 도입이 돼서 여신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리스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서 변장을 합니다.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헬레네를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46행부터 263행까지는 헬레네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대화가 여러 사람들과 이어지는데, 주로 헬레네를 통해서 이 전쟁에 쳐들어온 그리스 곳곳의 유능한 용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헬레네가 아는 대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정보를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64에서 339행에 이르는 데는 프리아모스가
이미 양측에서 얘기된 이 맥락, 그죠? 서로 맹세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제 양측의 대표가 1대1 결투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0에서 448행은 이제 실제로 이 제목에 걸맞게 파리스하고 메넬라우스가 대결하는 게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예견한 것처럼 신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파리스가 뭐 호기 있게 좀 뭐 처음엔 나서지만은 이 메넬라우스에게 이제 신체적으로 힘에 밀려서 자꾸 뭐라 그러면 위기를 당하게 되죠. 막 그 곧 뭐 이렇게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아니면 밟혀 죽는다든지 뭐 눌려 죽는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신화답게 여신들이 개입해서 막아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갖고는 결국은 막판에 이제 완전히 그 메넬라우스가 공격을 해갖고는 이제 끝내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개입을 해가지고 안개를 갖다 갑자기 이렇게 펼쳐놔요. 그래갖고는 이제 앞이 안 보이게 해갖고는 그 순간에 이제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데리고 와서 딴 데로 옮겨놔요. 이 신화적인 요소죠. 어떤 방에 앉히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갑자기 이건 전쟁하고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헬레네를 갖다 데려다 주면서 두 사람의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헬레네를 보고는 전쟁에 갔다 온 사람답지 않게 갑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밤을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449행에서 461행까지는 파리스가 사라진 속에서 결투를 벌이던 이 트로이 성문 앞에서 결국 아가멤논, 즉 쳐들어온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어차피 이제 뭐 파리스는 도망간 거고 안 보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긴 게 아니냐 하면서 헬렌을 돌려달라 그리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이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쓸데없이 막 서술이 너무 길거든요. 이것만 좀 잘 피해서 읽어 나가면 이걸 이제 간파하고 읽으면 그 흐름은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져 나가느냐. 그래서 101페이지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제가 한번 쭉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휘자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들을 정렬했을 때에 트로이아인들은 새떼처럼 소리 지르고 요란하게 나아갔다. 이 장면이 어디냐면요. 그 트로이 성문 앞에 이렇게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성문에 이 쳐들어간 그리스 병사들이 정렬해 있고 성문 위에는 트로이 병사들이 이제 맞싸우기 위해서 몰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쭉 뭐라고 나오는데 이 너무 이제 뭐 상황을 갖다 설명하는데 실제로 병사들이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 나간다는 것 자체는 크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생략을 하고 15행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군사들이 자 성문 위에 있는 트로이 자기 성을 지키는 군사들 공격하러 들어온 그리스 곳곳에서 소집된 연합군 그리스 병사들이 양쪽이 마주 달려 서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자 그러면 트로이 병사들 중 일부는 그리스 병사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다 왔다고는 보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서로의 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안 쓰는 한국말 중에 옛날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간의 거리를 갖다가 상거라고 얘기해요. 상거. 네. 예, 상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서로의 거리 이게 이제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죠. 상거 서로 간의 거리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이런 한국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거가 가까워졌을 때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 이게 파리스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연히 트로이의 이 선두에 쓰게 되고 선봉장 그는 어깨에 표범 가죽을 걸치고 어떻고 저떻고 이제 묘사를 쭉 해놨단 말입니다. 쭉 하고 이것까지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아르고스인들의 장수 가운데 누구든 좋으니 아르고스인들은 쳐들어온 이 그리스군들을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르고스인들이 연합군들 장수 가운데 아무나 나하고 한번 하자 이래 1대1 대결 자기와 1대1로
사생결단 결투를 하자고 도전했다. 그러니까 다 붙지 말고 그냥 센 놈만 나와라 이 말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1대1 대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쉽게 했습니다. 1대1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있어요. 1대1로 하는 그 주로 장군들끼리 이제 승패를 가르는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별해서 한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맨투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기투라고 이제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기투라고. 그래서 일기토라고 해도 되고 일기투라고 해도 돼가지고 일기토라 그러면 말 한 마리 가지고 서로 1대1 대결을 한다. 일기토. 아니면 싸울 투자로서 일기투라고 해도 되고 말 위에서 1대1로 싸우는 일기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인데 서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말 타고 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고대에 그러니까 요즘처럼 현대전에서는 말 타고 하는 전쟁은 없고 불과 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말 타고 전쟁을 다 했죠. 총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전쟁에서 유리한 것은 요즘엔 그게 그다지 안 중요한데 1대1 각계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요즘엔 안 중요해요. 요새는 기계로 전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잘 탄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무예가 뛰어나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뭐 5명, 10명 우습게 상대해서 다 제압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이면 그게 장군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지휘관 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1대1 하면 망신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기투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자고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머리를 잘 쓴 거라고 볼 수. 왜냐하면은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거의 99%는 불리한 게 쳐들어온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군대끼리 하면은 이제 불리하지만 일기토는 운이 잘 작용하면은 사람만 잘 고르면 이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기토가 이제 트로이로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 문제는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 파리스의 무예 갖고는 힘들죠, 그죠? 예. 그렇지만 자기가 또 총대 메고 나와. 왜냐하면 헬렌의 사건을 자기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건 뺏긴 메넬라우스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장본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1행 넘어가면 이제 그가 무리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을 보자.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그냥 메넬라우스라고 안 쓰고 그죠? 꼭 보면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건 아마 그리스에서 글 쓰는 방식의 전형적인 형용사를 많이 쓰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갖다가 묘사해가면서 사람 이름을 끄집어내는. 그래야 지루하게 같은 사람 이름을 갖다가 변화 없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읽기에는 좀 부드러울 수가 있다는 게. 메넬라우스는 내심 반가웠다. 속으로 아마 그랬겠죠. 조그만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기겠냐 생각해서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빼앗겼는데 원수 갚아줄 기회도 되니까 잘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이 메넬라우스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잘 단련된 그 직유법에 뛰어난 메타포가 여기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온 26회에 보면 공격해오는데도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이런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말은 문학적 표현에서 많이 나오는데 흐급지급 그야말로 사람답지 않게 막 우리가 이제 흔히 속으로 처먹는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이제 동물들이 이제 배고파서 막 집어먹는 것처럼 먹는 걸 갖다가 이제 먹어치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법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디바우라고 합니다. 먹어치우는 거. 디바워. 그래서 이제 D-V-O-U-R devour, devour 먹어치우는 거.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이거 프레센이라고 하는데 이 뜯어먹습니다. 뜯어먹는. 뜯어먹는 거는 이제 사람이 잘 하지 않죠, 그죠? 좀 이렇게 추잡한데 프레센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이 보통은 언제 사람이 프레센을 하냐면요, 서양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기를 뜯어먹을 때. 이거는 점잖게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기 자체에 질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크 이런 거 갖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손으로 잡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보기 흉하더라도 이렇게 힘을 써서 인상을 써가면서 뜯어먹는 거. 이걸 쉽게 영어에 eat라고 표현하기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치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표현인데 동물처럼 글식하는 거. 구질구질하게 먹는 거. 이걸 디바워라 그러고 프레스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뜯어먹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잘 우리에겐 잘 유행한 게 아니죠. 우리하고는 이제 성정이 맞지 않는 건데 우리는 이제 먹어도 어떤 걸 먹냐면 빵 중에서도 단계 들어간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쉽게 씹히는 거.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우리는 뭐 익숙한데, 왜냐면 뭐 빵이 우리나라 원래 주식도 아니고. 근데 보통 이걸 주식으로 했던 이 백인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중동 사람들은 빵이 어떤 거냐면은 딱딱한 거죠. 딱딱한 게 뭐가 없냐면은 당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맹걸로 먹기 때문에 맛은 달리 없는데 질리지는 않죠. 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싹 빨아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잡고 이렇게 닭고기 먹듯이 뜯어먹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프레슨이라고 도구에서 쓰고 그렇게 이제 뜯어먹는다는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문화용어로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메넬라우스의 어떤 그 모습을 갖다가 그 용감한 모습 아니면 좀 잔인한 모습 아니면 이제 뭐랄까요 투박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넬라우스는 자기 눈으로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를 보자. 알렉산드로스는 여러 번 나왔는데 메넬라우스를 일컫는 다른 이름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나오면서 전차에서 내렸다 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9까지 나오는데 이 전차라고 하는 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2000몇 년 전에 요즘처럼 이렇게 바퀴 달린 뭐 기계로 움직이는 전차가 아니고 수레인데 바퀴는 있어요. 바퀴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뭘로 끄냐면 수동인데 짐승이 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말이 끄는 수레 달린 것 이걸 전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차자가 이제 그뭐 요즘처럼 이렇게 기름 넣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전차라고 하는 거는 수레가 되는데 바퀴 달린 말이 끄는 걸 전차라 그런다.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말이 많은데 적어도 3000년도 넘습니다. 이 역사가. 히타이트 같은 거는 전차를 갖고 있었어요.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부상하기 전까지는 이 3000년도 전에 이 건동을 완전히 제패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치 6.25 전쟁 때 동원된 탱크와 같은 기능을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전차의 가장 위력적인 것은 적의 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진을 뚫고 가긴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 명 막아버리면 못 뚫는데 전차는 뚫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킬 수밖에 없죠. 그럼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렬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이 작전을 갖고 싸우지 못하게 이미 끊어버려. 6.25 때 동원된 소련제 T 전차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처음 보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이 군대가 국군이 보았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일사천리로 뚫고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수입을 한다든지 뭐 원조를 받는다 해서 전차를 갖다가 이래서 서서히 뭐라 그러면 상용화했지. 그때는 당하고만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차에 뛰어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는 즉 이 메넬라우스는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이 메넬라우스가 너무 용맹하고 일단 덩치가 크니까 여기 보면 31절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겁을 집어먹는 거죠. 뒤로 이렇게 숨짓하고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제 막 질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약간씩 건너뛰어서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37행을 보게 되면은 그의 형이 누구냐면은 헥토로라고. 헥토로는 제가 한번 설명한 것처럼 이 동방에서 그리스 땅 밖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그 지역 광활한 지역에서는 가장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 헥토로랍니다. 그럼 그리스 지역엔 누구냐? 바로 아킬레우스죠, 그죠? 그래서 이 일리아드의 이 두 명의 영웅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인 영웅이야 승리한 영웅이지만은 이 무술 실력으로 영웅 두 명인데 하나는 아가멤논하고 맨날 싸우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반대쪽 트로이를 지키는 사람으로 헥토르. 이 양쪽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읽다 보면 이제 싸우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양쪽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이 무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이 깜짝 놀라서 꾸짖죠, 그죠? 예, 가정스러운 파리스요. 외모만 멀쩡하지. 계집에게 미친 유혹자. 이미 이 말을 통해서 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거나 장가 들기 전에 죽었어야 했다 이 말이죠. 장가 갈 자격도 없는 놈이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이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창피를 당하고 멸시받는 이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하면서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싸워라. 안 그러면 우리 트로이 사람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왜 사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앞날이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하는 얘기다 말이에요. 요쯤 돼서 내가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전쟁에 나가면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공식화한 우리나라의 계율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신라에 보면요. 화랑도라고 하는 게 화랑도. 이 화랑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화랑도를 보게 되면 이 젊은 그 군인을 갖다가 청소년 시절에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키우면은 국가를 이끌고 갈 유능한 군 지휘관이 되도록 미리 교육시키는. 오늘날로 보면 사관학교 같은 거를 신라에서 만드는데 이걸 화랑도라고 그래요. 화랑도.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할 때도 동원됐던 병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걸 갖다가 미성년자 군대 보낸다 해서 불법인데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성인 나이가 안 된 사람들 10대 중반 정도 되면 아직 성인 되기 몇 년 남아 있는데 이런 애들 보내갖고 이제 훈련시켰는데 이 화랑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동화책으로 많이 봤고 또 뭐 어른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초중고 때 뭐 역사 배울 때도 이래 언급이 되는데요. 백제가 망하던 그 때에 신라하고 이제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이 백제의 그 도읍지를 갖다가 이제 점령하고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결사항전했던 그 전쟁이 뭐냐면 유명한 2003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황산벌이라고 하는 이 충청도에 가면 지금도 있죠, 그죠?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논산훈련소 있는 그 부근입니다. 황산벌. 황산벌에서 이 광활한 터에서 백제의 마지막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백 장군이 지휘했던 결사대 5,000명의 결사대가 어차피 망하겠지만은 그래도 항복하는 것보다는 싸우다 죽자 해서 계백이 지휘하는 5,000명의 결사대가 그보다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명이 쳐들어오는 당나라하고 신라의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처음에 초전에서 4번을 싸우는데 기를 쓰고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백제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설마 우리가 뭐 지겠냐 하면서 그냥 이기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전쟁을 했던 신라가 4번 연속으로 초전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신라가 사기가 왕창 꺾여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김유신을 포함한 이제 신라의 그 지휘부가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대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대포로 계속 쳐들어가서 적의 계략에 자꾸 넘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애들한테 이기지를 못하니까 뼈쩍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갖고 이제 짜낸 게 뭐냐면은 지금 허트러져 있는 이 정신을 갖다가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좀 순수하게 애국심을 발휘해서 죽는 아주 어린 이제 병력의 어떤 순수한 어떤 충성을 갖다가 좀 자극하는 그런 작전을 펴야 된다 해가지고는 좀 잔인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화랑들을 한 명씩 보냅니다. 한 명씩 보내는 이유가 있죠. 여러 명 보내면은 쉽게 안 죽는데 한 명씩 보내면 어떻게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적진에 가서 수많은 적들하고 싸우다 보면 언젠간 죽어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 누구를 보내냐면은 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지휘관들이 총대 좀 매라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자식들부터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김유신하고도 친척 관계에 있는 김유신으로서는 친척인데 이제 밑에 있는 그 참전한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사람 아들이 그 당시 화랑에 있었는데 뭐 정확히 모르지만 10대 중반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고등학생 나이고 아니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나이일 수도 있어요. 반굴이라고 하는 이제 화랑이 쳐들어가 갖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열심히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서 돌아와서 신라 병사들의 이 의로운 분노를 자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작전을 아주 그 비참한 작전이죠. 해갖고는
소기의 목적대로 열심히 싸우다가 적에 의해서 죽은. 돌아오니까 신라의 병력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다시 일어나죠. 저 어린애도 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하면서 일어날 때 계속해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제 그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관창이라고 하는 신라의 지금도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 방굴처럼 어린 나이에 관창을 보내는데 얘가 가서 돌아오는데 이 계백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게 사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화랑을 왜 보내는지 알겠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2003년도에 나온 이 황산벌에 관련돼 있는 영화를 보면 돼요. 그 약간 코미디로 만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내용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면 이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갖다가 알고 일부러 안 죽인단 말입니다. 안 죽이고 다시 살아서 보내니까 김유신하고 이제 보낸 자기 아버지 작전은 뭐냐면 가슴은 아프지만 죽어서 와야 된다. 죽어서 와야 신라의 병사들이 어떻게 돼? 사기가 올라간다. 해갖고는 몇 번 그래 살아서 오는 걸 꾸짖어서 보내니까 마지막에는 계백이 감을 잡았죠. 우리는 이 신라를 이길 수가 없다. 왜? 저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사항전 해갖고 운 좋게 지금 버텼지만 이길 수 있겠나 하면서 하는 소리 죽일 수밖에 없어. 죽여서 보내니까 신라 애들이 사기가 충청해서 우르르 몰려갔다는 그런 얘기. 그래갖고는 뭐 예정된 대로 병력의 완전 열세로 인해서 계백은 이제 또 결사항전하다 죽고 모두 다 죽어버리고 백전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무대가 이제 그 충청도에 그 논산훈련소에 있는 그 부분. 정확히는 어디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이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면 위대한 이 논산훈련소의 훈련소가라고 해갖고 그 군대 노래가 있는데 훈련소를 위한 노래죠, 그죠? 훈련소 병사들의 훈련소가 제2훈련소가라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백제 예터전에 계백의 정기 말고 계백의 정기가 쓰여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창의 어린 뼈가 지하에 혼연하니 거기에 이제 전사를 했던 관창 그 10대 어린 나이에 어린 그 뭡니까 뼈가 지하에 카카히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기를 물려받아서 너희들 그 군대 끌려온 우리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사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헥토르가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꾸짖었던 건 뭐냐면 병사로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물러설 수 있겠냐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던 거. 그러면 그걸 엄격히 말해줬던 게 뭐냐? 바로 화랑도의 5가지 정신. 이게 뭡니까? 세속 5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랑도, 그러니까 신라의 이 사관학도가 되려면은 지녀야 될 이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싸움에 임하면 물러서서는 안 된다. 유명한 임전무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전무태. 전쟁에 임할 때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임전무태. 그래서 전쟁에 임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응?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싸웠던 게 바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은 이게 바로 임전무태다 이 말이에요. 임전무태. 응? 싸움에 임해서는 절대로 물러가면 안 된다. 임전무태를 알아야 됩니다. 임전무태.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나. 그러면 신라의 이 화랑도에는 뭐가 더 있냐면은 4개가 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삼강오륜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될 수가 있는데 전쟁에 있어서의 윤리가 임전무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는 뭐예요? 효도라. 이걸 갖다가 사친이효라 그러면 사친이효. 뭐 이거 몰라도 지금 하는 사람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미풍양수가 안 가르쳐 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해서 한번 가르쳐 보는 것인데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이게 애국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이걸 너무 안 해가지고 이거 구닥다리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윤리의 기초인데 사친이효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를 친자가 부모 친자거든요. 섬긴다. 효로서 섬긴다. 부모.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는 임금은 어떻게 해요? 사군 이충이라는 거죠. 그죠?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충성으로서 섬길 사자예요. 이게 영어로 치면 서비스 한다는 말이네. 사군 이충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친구들끼리 관계의 윤리는 뭐냐? 유명한 이 교우이신이다 이런 말이네. 벗을 사귈 때는 신의로서 한다. 믿음으로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깡패들이 많이 쓰는 어리 이러죠, 그죠? 어리가 좋은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서로 사귄다 이 말이에요. 교우이신이다. 그걸 안 다음에 사람이 긍휼해야 된다. 자비로워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약간 불교적인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불교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하는데 사람이든지 그 어떤 생물체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살생유택이다. 이런 말. 살생유택. 살리고 죽이는 데는 택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살생에는 살리고 죽이는 데는 택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살생유택이다. 살생유택을 알아요. 살생유택. 그래서 이 화랑도도 불교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윤리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있고 교우유신은 나중에 상강오륜의 유교의 법에서 뭘로 갔냐 붕우유신으로 넘어갑니다. 붕이 또 이게 친구란 말이고 우도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우들 간에는 붕우들 간에는 붕우유신이 이신이 아니고 유신이에요. 그래서 붕우유신이라 해가지고 벗들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붕우유신이다. 붕우유신. 붕우유신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아까워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서양사 하면서도 내가 약간 우리나라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째째하게 도망가면 안 되고 싸워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꾸짖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얘기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103페이지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거는 형이 동생을 나무라는 말이죠. 그죠? 쭉 나오는데 50행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을 적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너 자신에게는 굴욕을 안겼단 말이죠. 어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와 맞서지 못하겠느냐? 이번에도 메넬라우스라고 안 쓰고 또 수식구가 또 있죠.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메넬라우스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메넬라우스와 싸워야지 도망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전사의 꽃다운 아내를 네가 빼앗았는지 알게 되련만 그죠? 자, 네가 먼지 속에 나뒹구는 날에 너의 키타리스도 아프로디테의 선물도 그리고 내 머리털과 외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자, 아프로디테의 선물을 좀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 우리가 하게 되는 이 3권의 마지막에 각주에 나옵니다. 각주에. 120페이지를 보면 11번 각주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발단된 사건인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니 좀 이따 하다가 필요할 때 이걸 보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아프로디테에서 발단된 헬레네와 관련된 이 얽힌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갖고는 이제 동성애를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형한테 이제 답변을 하죠.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이제 뉘우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그러면 다시 싸우기로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요렇게 한번 봅시다. 70행을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걸고 싸우게 하시오. 그리고 둘 중에서 누구든 이기고 후세한 자가 당연히 모든 보물과 여인을 집으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유와 굳은 맹약을 맺어 우리는 기름진 토로야 땅에 살고 저들은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와 미인의 땅 고장 아카이오이족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싸워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갖고 얘기를 나오는 속에서 이제 아가멤논 쳐들어온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82행에 보면 한마디 하게 되는데 헥토르가 동생의 말을 듣고 뭐를 제안하러 오는 것처럼 분위기를 간파해요. 그래갖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에게 일단 전쟁하지 마, 쏘지 마라. 멈춰버려. 헥토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그리스 군대가 전투를 하지 않고 뭔가 지켜보는 거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헥토르가 이제 양군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야 우리끼리 싸우기 전에 합의를 보자. 전쟁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면서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86행부터 보게 되면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 오이죠. 아카이 오이라 안 그러고 또 앞에 형용사가 또 나오죠. 그죠? 그대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 그로 인해 이 시비가 벌어진 알렉산드로스의 말을 들으시오. 그가 말하기를 다른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 족들은 모두 그들의 훌륭한 무구들을 풍요한 대지 위에 내려놓고 뭐 어떠고 저떠고 쭉 나오는데 91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걸고 싸우겠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헬레네도 데려가고 그 보물도 이게 배상금도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헥토르가 트로이의 지휘관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래 맹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파리사와 싸우려고 했던 메넬라우스가 그러면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긴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측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제 합의를 이렇게 봤으니까 최종적으로 트로이의 최고의 이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나이 많은 그 트로이 왕인 프리아모스가 있으니까 프리아모스가 와서 증인이 돼서 지켜보고 전쟁 결과에 따라서 최종 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러니까 프리아모스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프리아모스라고 하는 트로이 왕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프리아모스를 데리러 가는 장면으로 이제 그래서 120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해서 양측이 어떻게 싸우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120행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1행부터는 장면이 아까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이제 좀 긴장 넘쳐서 이제 막 양쪽이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한 명씩 뽑아서 대표 1대1 대결로 갔다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전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까지 합의가 도출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120행.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여인들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헬렌의 입장에서 본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약간 좀 환상적인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이리스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요. 이리스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게 되는데 그건데 즉 헬레네를 결국은 파리스가 이렇게 유혹해서 데려가게끔 되는 어떤 원인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전에 벌어졌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에 등장했던 중요한 여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리스라고 하는. 이리스는 신들이 각자 자기 임무가 있죠. 뭐 바다의 신이 산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뭐 이런데 이건 뭐냐면 싸움 붙이는 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싸움의 신 아니면 불화의 신. 불화가 맞습니다. 사람들 관계를 갖다가 틀어놓는 신이 이게 이리스거든요. 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레네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실감나게 가려고 그 사람으로 꾸며서 가요. 그래서 헬레네로 보면 이제 그 시댁의 그 사람인데 시누이가 되는데 그 프리아모스의 딸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제일 이쁘다고 하는 라오디케의 모습으로 변해갖고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래갖고 이리스가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헬레네한테 가보니까 헬레네는 자기 방에서 지금 자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을 짜고 있단 말입니다. 뜨개질 같은 걸 한다고 봐도 되고 하여튼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시를 짜고 있는데 거기에 뭘 넣냐면은 전쟁하고 있는 전쟁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수를 잘하다 보면은 이 깊기 바쁜 사람도 있지만 실력 있는 사람 막 그림도 그린 사람 있죠.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여자들이 남는 시간에 주로 그랬죠. 특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밤에 할 게 없잖아요. 텔레비 있는 거다. 그래갖고 시를 막 짭니다. 짜서 거기다가 뭐 꽃을 그리고 어떠고 저떠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리스에도 이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렇게 있으면데 이제 이리스가 다가가서 한마디 저마디씩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옴표를 한번 보면은 이리 와서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인들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오이 쳐들어온 사람들 괴상한 짓을 좀 보세요. 처참한 전쟁을 열망하여 지금까지 들판에서 눈물을 자아낸 전쟁을 서로에게 안기던 그들이 지금은 전쟁을 멈추고 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대1로 싸운다는 거죠. 너희 남편하고 그 쳐들어온 원래 너희 남편하고 메넬라우스하고 파리스가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서 이제 밖에서 일어난 얘기를 이제 싹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첫 영상 시간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요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